옛날 조선시대에는 대보 유씨의 딸 정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죽죽 외웠고 얼굴도 워낙 귀여워서 유씨 집안의 자랑이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산에서 뛰어놀다 독버섯을 만져버렸지 뭐예요. 그날 이후로 가슴 부위에서 독창이 서서히 자란 것이었습니다. 독창을 아는 채로 성인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일하게 위로를 해줬던 어머니는 갑자기 실종이 됐고 계모와 이복 언니가 생기면서 삶은 더욱 고달팠답니다. 독창 때문에 밖을 나가지 않으니 정화가 추녀라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대보로 이름난 아버지도 조금씩 정화를 멀리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조판서 용씨의 식솔들이 찾아와 느닷없이 정화와 혼례를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병조판서 아들 석정은 변방을 지키는 용맹한 장군으로 거듭나고 있었지요. 아버지를 따라 병조판서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상의 길이 열린 남자와 혼례를 올린다니 정화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었을까요? 정화를 못마땅하게 노려보던 계모와 이복 언니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지요. 정화의 아버지도 어리둥절한 것이었습니다. 대체 정화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정화는 남몰래 의학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생긴 독창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지요. 이름난 의원들에게 약재라는 약재는 모두 찾아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화는 조선시대의 제일 가는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가슴에 있는 독창만은 제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설로 전해지는 유명한 왕버섯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왕버섯만 있으면 어떤 독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고 왕버섯을 찾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을 오르던 정화는 말로만 듣던 왕버섯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왕버섯이로구나. 너무 탐스러워. 정화는 왕버섯을 조심스럽게 캐서 보자기에 넣었답니다. 자신의 특기인 의학 연구를 위한 것이었지요. 아무리 전설의 왕버섯이라고 해도 무작정 입안으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느닷없이 산 위에서 복면을 한 남자가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화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피할 겨를도 없었답니다. 복면을 한 남자와 부딪히면서 굴러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정화는 예리한 칼날이 목에 들어온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뭐 하는 놈이냐? 내 놈도 김씨 집안의 사람이냐? 정화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든 기지를 발휘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수면약을 뿌리는 것이었지요. 정화는 약재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잠시 잠재우는 약을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정화는 무사히 도망쳐 나왔는데 남자에게서 책 한 권을 가로챘습니다. 대충 훑어보니 약물 제조법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호기심이 생긴 정화는 본능적으로 책을 챙겼고 집으로 돌아와 왕버섯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왕버섯도 독창을 제거해주는 해독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정네들의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특효약이었지 뭐예요. 이건 전설의 왕버섯이 아니야. 말로만 듣던 왕버섯은 이제 사라졌단 말인가.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해. 정화는 남사스러워서 왕버섯을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복면을 한 남자의 책도 당장 읽을 마음이 없어서 왕버섯과 같이 넣어두었답니다. 그런데 왕버섯을 여기저기 만져보는 정화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머슴 계복이었습니다. 아니, 아씨가 저렇게 큰 왕버섯에 관심이 많았다니 집안에만 계시다 보니 많이 심심하셨구먼. 계복이는 순진하게도 정화가 왕버섯을 단순히 좋아해서 가져온 줄 알고 있었지요. 정화가 두문불출한 탓에 추녀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늘 옆에서 지켜본 계복이는 정화가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화에게 세숫대야를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왕버섯에 그리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 아래에 있는 큰 왕버섯을 보여주지 뭐예요. 깜짝 놀란 정화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계보가, 말씀하십시오, 아씨. 내가 11월 5일에 태어나서 개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씨? 제가 11월 5일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까? 11월에 태어났으니 개가 됐고, 5일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놈, 그리하여 개놈이 된 것이지. 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너의 이름을 개놈이라고 짓지 말아달라고 했다. 왜 그랬는지는 너도 잘 알겠지? 개보기는 처음 듣는 얘기였지요. 하지만 정화의 부탁 덕분에 개놈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아씨. 저는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짜를 쭉 살펴보니 영과 돌도 있고 겉도 있더라. 겨우 개놈을 피했는데 개년이나 개돌, 개것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하여 가장 좋은 복을 선택한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너는 개보기로 태어난 것이니라. 개보기는 감복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황송합니다, 아씨. 저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저를 개보기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황송합니다. 그러니 또 한 번만 허락 없이 허리 아래에 그것을 꺼냈다가는 다시 개놈으로 되돌려 놓을 테니 명심하거라. 알겠느냐? 송구합니다, 아씨. 다시는 이 큰 왕버섯을 꺼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개보기는 내 허락이 있을 때만 큰 왕버섯을 꺼내는 것이니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아씨. 개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갔지요. 정화는 그런 개보기가 너무나 재밌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복면을 한 남자는 호위군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병조판서 용씨의 아들 석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정화에게 혼례를 올리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구나구나. 비밀 장부로 의심됐던 책을 빼앗겼구나. 도련님과 마주친 그놈이 뿌린 건 수면약이었습니다. 의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놈인 듯합니다. 사실 석정이는 변방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여자들을 사고 파는 경매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여자들을 양반댁에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만 되면 해외에도 판다는 첩보까지 있었지요. 석정이는 호위군들과 함께 경매장을 기습했고 그곳에 붙잡혀 있던 여인 한 명을 구출했습니다.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뒤쫓다가 왕버섯을 찾고 있던 정화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정화가 훔쳐간 책은 경매장에 있던 것이었지요. 석정이는 그 책이 경매장의 장부로 알았지만 실은 약물 제조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정이는 그 경매장이 계모 김씨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계모 김씨는 아들 모정을 병조판서의 후계자로 밀고 있었습니다. 석정이는 당연히 눈엣 가시였고 남편인 병조판서를 꼬드겨 어떻게든 몰아낼 작정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김씨의 여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이지 않았다면 까마득히 모르고 지나갈 뻔했지요. 석정이는 어린 시절 중노차를 마시고 온몸에 발진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몸을 부들부들 떨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워낙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고 최근까지 변방을 다니고 왔던 터라 김씨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와 중노차를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발진은 숨길 수야 있겠지만 온몸이 가려운 것이나 팔다리가 떨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것 참 희한하구나. 분명히 중노차를 다 마셨는데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것을 굳이 숨길 이유도 없지 않은가. 설마 저 녀석이 병조판서의 아들 석정이가 아니란 말인가. 김씨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김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눈엣 가시였던 석정이를 손쉽게 내쫓을 수도 있으니 김씨에게는 하늘이 도울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씨는 묘안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대감, 석정이도 이제 혼례를 올려야 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같은 생각이요. 너무 변방만 다니다 보니 여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소. 대감께서도 곧 영의정 대감과 손을 잡고 영전을 하셔야 하는데 석정이가 방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혼례를 올려서 집안에 묶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생각이요. 그럼 혼례를 올릴 마땅한 처자라도 있어.
면주전 장사로 돈 꽤나 쥐고 있는 양반이 있습니다. 대부 유씨로도 통하는데 그 집 여식이 워낙 두문불출이라서 얼굴을 아는 남정네도 얼마 없답니다. 그 아이라면 추녀로 소문이 나지 않았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놈에게 그런 아이와 혼인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요. 어렵게 생각지 마소서. 우리에게는 영의정 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호 유씨의 돈만 있으면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대감께서 지금의 임금을 몰아내고 외척이 득세한다면 민심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그제야 병조판서 유씨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석정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책임감이 강했지요. 주변에서는 의리가 있다고 칭찬했지만 병조판서 유씨는 자신과 너무나 다른 아들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조판서 식솔들이 정화의 집을 찾아와 혼례를 올리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정화를 괴롭히던 계모와 이복 언니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것이었지요. 정화는 마침 계모와 이복 언니를 놀려줄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조판서 집안에서 왜 혼인을 하자는 것인지 통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조판서 아들이 바로 얼마 전에 만난 그 복면의 남자였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정화는 이튿날에 석정이의 계모 김씨를 만났습니다. 병조판서 집안과 혼례를 올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다른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있는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스러웠지요. 내가 말로만 듣던 정화로구나.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소문으로 듣던 추녀가 아니지 않은가? 어쩜 이렇게 아름답단 말이냐? 황송합니다, 마님. 정화는 김씨 앞에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왜 갑자기 혼인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해서 왔겠지. 그렇습니다, 마님. 마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추녀로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굳이 왜 저 같은 놈과 혼례를 올리자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침 마님이 불러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팔찌 하나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 팔찌는 정화가 실종된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팔찌를 선물 받은 어머니는 예쁜 그림까지 그려서 정화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지요. 어째서 그 팔찌가 마님에게 있습니까? 실종된 어머님을 찾고 싶지 않느냐? 저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어머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마.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말만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씨는 정화를 이용해 석정이의 정체를 알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석정이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하도록 시키는데 역시 병조판서의 진짜 아들이 맞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지요. 내가 신부가 되면 석정에 대해 반드시 알아낼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씨는 누가 들을까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석정의 볼기에 점이 있는지 보거라. 정화는 놀라서 숨을 멈추고 뒤로 주춤하였지요. 김씨가 어린 시절 석정이의 볼기에 있는 점을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볼기에 점이 없다면 병조판서의 아들이 아닌 것이었지요. 정화와 석정의 혼례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씨의 아들 모정이 다급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어머니. 경매장이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잡혀있던 계집과 제조법이 담긴 책이 없어졌습니다. 역시 경매장은 김씨 집안이 돈줄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단번에 석정의 지시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변방을 다닌다고 해서 식솔들을 보내보았더니 밤늦게 호위군들과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석정이 그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머니도 석정이의 지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정화 고년이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고 올 테니까. 그런데 혼례를 앞두고 정화의 몸이 이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부위에 있는 독창이 점점 커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손과 다리가 계속 부들부들 떨리더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점점 캄캄해지니 정화는 당장 내일이라도 못 버틸 것 같았지요. 어머니를 찾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어. 정화는 힘을 내서 창백해진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려면 치장부터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화가 낀 팔찌의 그림이 뜨거운 물에 닿으면서 색을 띤 물감 같은 것이 우러나오는 것이었지요. 정화는 혀로 맛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재가 아닌가? 놀랍게도 팔찌의 그림에서 약재가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독창을 치료하기 위해 전설에서 내려오는 왕버섯을 미리 구한 것이었지요. 정화가 왕버섯을 구하기 한참 전부터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정화의 어머니는 해독제를 만들 의술이 없어서 팔찌에다 남겨놓은 것이었지요. 왕버섯이 워낙 귀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는 것은 위험했답니다. 그리하여 왕버섯을 약재로 갈아서 팔찌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의원이 됐으니 해독제를 만드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정화는 해독제를 만들었고 가슴에 있는 독창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을 풀어헤쳤고 가슴에 있던 독창이 완전히 사라지자 쾌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쾌재에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머슴 개복이었습니다. 개복이는 정화의 방을 몰래 훔쳐보고는 또 한 번 놀라는 것이었지요. 세상에나 흠모하던 정화 아씨가 윗옷을 풀어헤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정화의 가슴은 참으로 굴곡지고 따스해 보였지요. 정화가 허락해야 했지만 허리 아래에 있는 그것이 왕버섯이 돼서 팍 하고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개복이는 참을 수 없어서 정화의 허락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씨, 갑자기 비명이 들려서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당연히 놀라서 풀어헤친 윗옷을 얼른 가렸지요. 계보가 말씀하십시오, 아씨. 허락도 없이 그것을 세우면 어찌 된다고 하였지? 개복이는 비명을 들었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왕버섯의 그 크기가 그대로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아씨. 비명을 듣고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런데 정화는 화를 내지 않고 활짝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아주 최고이니 마음껏 세워도 좋다. 어디 그 왕버섯이 얼마나 큰지 좀 보자꾸나. 개복이는 너무나 좋아서 당당히 왕버섯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개놈이나 개년도 아닌 진정한 개복이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독창이 없어지자 정화는 몸의 기운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신부를 마주보는 석정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정화가 계모 김씨가 보낸 첩자라고 의심한 것이었지요. 신혼방에서 기다리던 정화는 어떻게든 석정이의 볼기를 봐야 했습니다. 길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첫날 밤에 석정이의 볼기를 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서방님은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막 새로 태어난 몸입니다. 어째서 그렇소? 지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정화는 활짝 웃었지만 석정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정화도 눈치는 챘지만 독창이 없어졌을 때 그 쾌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것이었지요. 정화는 기다리지 않고 저고리를 벗어 등불 옆에 놓았습니다. 석정이는 정화의 아리따운 자태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세차게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갑작스러운 혼례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제 마음만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석정이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데 왠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왕버섯을 구하려다 마주쳤던 그 복면을 한 석정이가 머릿속에 남은 것이었지요. 석정이도 복면을 했던 정화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얼굴은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지? 이 낯익은 기분은 뭐지? 추녀로 소문이 났다고 하던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지. 그때 석정이가 정화를 와락 안아서 바닥에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것 때문에 허리 아래가 찌릿했지 뭐예요. 정화는 난생 처음으로 남자를 알게 되었고 그 느낌은 너무나 짜릿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황홀한 밤을 보냈지만 석정이의 볼기를 봐야 한다는 의무를 깜빡하고 말았지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난생 처음 알았구나. 다음에는 꼭 서방님의 볼기를 보고 말 것이야. 정화는 이튿날에도 석정이의 품에 안겨서 행복했지만 또 볼기를 볼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도 석정이 밑에 눌려서 볼 기회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같이 목욕을 하면서 기회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석정이는 목욕 약재를 보자마자 바로 의원을 불러서 독이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정화는 이미 석정이라는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지요. 독으로 석정이를 해칠 마음은 추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석정이는 온천에도 들어갔지만 좀처럼 볼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갑자기 저와 혼인을 한 게 이상하지 않소? 석정이가 정화의 속뜻을 넌지시 알아보려는 것이었지요. 물론 이상합니다만 난생 처음으로 가족을 보고 웃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소? 석정이는 그제야 정화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실종됐고 계모와 이복 언니가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도 알게 되니 남일 같지 않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추녀라는 소문까지 난 것이었군요. 정화는 가슴에 있는 독창까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면 석정이의 계모 김씨와 약속한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먼저 어머니부터 찾는 것이 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방님이 어머니와 소원하다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서방님과 갑자기 혼인을 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전 무조건 서방님을 따르겠습니다. 석정이는 반신반의했지만 정화는 석정이와 첫날 밤을 보낸 이후부터 완전히 반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독창이 사라지고 첫날 밤을 보낸 남자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가 정화를 몰래 불렀습니다. 석정이의 볼기는 보았는가? 송구합니다.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체할 일인가? 어머님을 빨리 보고 싶지 않단 말인가? 아닙니다.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정화는 어쩔 수 없이 수면약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있던 대신들이 갑자기 독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씨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대신들이라서 조정에서는 뒤숭숭하였지요. 김씨는 이 사건의 주범을 석정이로 몰아갈 작정이었습니다. 목격자를 매수하고 다소 조잡하지만 그럴듯한 증자까지 뿌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신압으로 석정이 범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병조 판사는 아들의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 씨와 측근들이 재촉하면서 병권을 잠시 빼앗기로 하였습니다. 수면약을 만들던 정화는 독살 사건이라고 하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독창을 제거하려고 평생 독에 대해 연구하였으니까요. 시신을 조사하던 정화는 아주 손쉽게 독의 출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독성이 강한 꽃이잖아. 이 냄새는 아주 낯이 익은데. 정화가 독을 연구하던 어느 날의 산에서 봤던 꽃이었습니다. 꽃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한 정화는 근방을 오가던 사람 중에 의원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의원이 김 씨에게 매수당하여 대신들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정화가 꽃의 출처와 의원의 이름까지 알아냈으니 사실상 범인을 잡아낸 셈이었습니다. 덕분에 석정이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붙잡힌 의원이 옥에 갇혀 있다가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의원의 폭로가 두려운 김 씨가 암살을 지시한 것이었지요. 아씨 덕분에 도련님이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정이의 호위군 대장이 정화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아니라 그대가 살아난 것처럼 말하는구려. 도련님은 저희 생명의 은인입니다. 전쟁통에 낙오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셨지요. 호위군 대장도 그간 정화를 첩자로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정화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지요. 아씨, 도련님의 그 많은 흉터를 보셨을 겁니다. 변방을 다니느라 생긴 흉터지요. 계모 김씨의 극성 때문에 단 한 번도 집에서 편안히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결국 김 씨의 아들 모정을 병조판서 후계자로 밀어주고 싶은 것이군요. 아씨 말씀대로입니다. 김씨는 어떻게든 도련님을 제거할 것입니다. 사실 김씨와 관련해서는 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궁에 불이 나면서 세자 저하가 승하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쉬쉬했지만 영의정 대감이 꾸민 일이라는 말이 나돌았죠. 그런데 제가 병사들 사이에 들은 소문으로는 김씨가 벌인 짓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의정과 손을 잡고 지금의 임금을 몰아낼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행보가 바로 세자의 암살이었지요. 정화는 김 씨의 악행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석정이를 찾아갔지요. 서방님, 지금 김 씨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석정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의 첩자라는 것을 이실직고 하는 게요? 송구합니다, 서방님. 하지만 제가 김 씨의 명을 받은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가 제 어머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석정이는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지요. 그동안 정화가 볼기를 보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몸을 보려고 난리를 친 것이요. 난리가 아니라 실은 서방님 품이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동안 변방에서 장군으로 거듭난 석정이가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여자 때문에 이렇게 당황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그래서 어머님에게는 뭐라고 하셨소? 볼기에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석정이는 잠시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거짓말까지 하는 이 여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었지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소? 조금 더 서방님의 전신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제 어쩔 생각이요? 앞으로 김 씨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석정이는 또 한 번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정화는 새침한 얼굴을 하더니 기어코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요. 볼기를 아직 못 보지 않았소. 정화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석정이의 볼기에 점이 진짜 없으면 어쩌나 하고 속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석정이는 저고리를 벗어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정화는 다급한 나머지 석정이의 품으로 뛰어안겼습니다. 볼기를 보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지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고 옆으로 누운 석정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지요. 대체 정화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다음 날 석정이는 정화를 데리고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석정과 호위군 대장만이 아는 비밀 아지트였지요. 저 여인은 얼마 전에 경매장에서 데려왔소. 팔려온 여인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통 깨어나지 않고 있어. 아무리 봐도 중독이 된 것 같소. 그래서 독을 잘 아는 저를 데려오신 거군요. 그렇소. 부인이 해독제를 만들 수 있겠소? 그 경매장은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하의 몹쓸 것들 같으니라고. 정화는 경매장의 위치를 듣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왕버섯을 캤던 그곳이었지요. 그럼 설마 그때 복면을 한 남자가 서방님이었습니까? 석정이도 덩달아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나에게 수면약을 뿌린 사람이 부인이었다니. 그건 그렇고 그때 가져간 책은 어디 있소? 정화는 그제야 책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김씨 아들 모정은 여인들을 쉽게 팔기 위해서 독약을 쓴 것이었습니다. 해독제를 먹이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위험한 독이었지요. 정화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약재 연구라면 도 같은 정화에게 해독제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게 장부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독약으로 여인들을 조종했을 줄이야. 해독제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경매장에 있던 여인이 깨어날 차례였습니다. 독에 의해 한동안 깨어나지 못한 탓에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지요. 기운을 차린 여인은 결국 경매장의 주인이 김 씨의 아들 모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로 모정과 김 씨를 잡으러 가면 되겠네요. 부인,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석정이는 병조판서 아버지와 계모 김 씨를 불러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의정과 다른 재상들도 함께하였지요. 혼례를 올린 지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 축하 식사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게다가 조정일로 한참 바쁜 영의정 대감까지 부른 건 큰 무례가 아니겠느냐? 실은 직접 보셔야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모두를 부른 것입니다. 석정이가 모든 재상들이 보는 앞에서 우통을 벗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동안 저희 볼기에 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무엇이라? 김 씨는 바로 정화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제 볼기에는 점이 없습니다. 재상들은 술렁거렸지요. 아니, 점이 없다니. 분명히 내 아들의 볼기에는 점이 있다. 석정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허리 윗부분에 커다란 점이 있는 것이었지요. 지켜보던 재상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뜻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이조 판서가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지요. 어머님, 궁에 불을 지른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죽었던 아이는 세자가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병조판서 대감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석정이는 사실 병조판서의 아들이 아닌 임금의 아들 세자였지요. 김 씨가 궁에 불을 질렀을 때 겨우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계속될 암살 위협이 두려워 병조판서의 아들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렸던 석정이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세자는 허리 윗부분에 큰 점이 있었습니다. 재상들은 일제히 세자 저하를 부르짖었습니다. 김 씨와 아들 모정은 실신하듯 쓰러졌지요. 그리고 김 씨에게 노란한 병조판서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그 충격이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병조판서는 그 자리에서 김 씨를 칼로 찌르려다 실패하고 자결하였습니다. 정화가 그토록 찾았던 어머니는 경매장에 팔려간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경매장을 수색하던 중에 찾아낸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지만 정화와 재회하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드디어 재회한 정화는 팔찌를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충격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였지만 정화의 팔찌만은 기억하고 있었지요. 두 모녀는 그렇게 얼싸안고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석정이는 이제 그 누구보다 사랑하게 된 정화에게 미리 큰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리 윗부분에 있는 점은 정화에게도 큰 충격이었지요. 그동안 세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정화는 크게 당황했지만 석정이가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부인,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고 사느라 정말 힘들었어.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인 덕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 석정이는 그동안 숨겼던 큰 점을 드러내면서 정화와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정화 역시 이렇게 멋진 남자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각공유목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고니를 조각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지보리와 비슷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화는 어린 시절 잘못 만진 독버섯 때문에 가슴에 독창이 생겼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치료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작은 성과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정화는 세자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남자와 우연히 만나면서 세자빈이 되는 운명을 맞이했네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대대로 재상을 지낸 서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우의정 서씨의 딸이었지요. 귀티가 흐르는 윤정이는 누가 봐도 귀하게 자란 교수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윤정이는 보기와는 다르게 성격이 아주 포악했습니다. 몸종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엄하게 꾸짖는 것이었지요. 머슴들을 길게 줄을 세워놓고 뺨을 때리기도 하였고 쏟아지는 폭포 아래에 장시간 앉혀놓으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실수라고 해봤자 그릇이나 잔을 깨뜨리는 것이 전부였답니다. 그렇게 윤정이는 더욱더 나태하고 교만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머슴 한 명이 윤정이 앞에서 멍석마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앞을 지나가다가 재채기를 했다는 게 이유였지요. 이제 윤정이는 몸종을 괴롭히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하는 머슴 앞에서 편하게 앉아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머슴들이 부채질을 해주거나 땀을 닦아주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머슴 한 명이 마음에 들면 물건을 세워놓고 한참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몸종들 눈치도 보지 않고 희낙낙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윤정이 옆을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처자에게서 아주 희한한 운명이 보이는구려. 방금 뭐라고 하셨소, 스님? 희한한 운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처자에게 필요한 책이 있으니 꼭 읽어보십시오. 스님은 그렇게 낡은 책 한 권을 건네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별 웃기는 스님을 다 보겠네. 이튿날에 윤정이는 일전에 봤던 머슴을 불렀습니다. 머슴의 단단한 체격이 자꾸 아른거리는 것이었지요. 저번처럼 세워놓고 한참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윤정의 눈에 낯익은 책 한 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스님이 건넸던 그 책이었지요. 아니,
이 책은 내가 분명히 버리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여기에 있지? 윤정이는 곁을 졸졸 따라다니는 머슴 언년이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씨? 언년아, 내가 분명히 이 낡은 책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참 신기합니다, 아씨. 제가 분명히 버렸는데 어찌 이게 여기 있을까요? 그러자 윤정이가 바로 언년이의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처럼 윤정이는 조금만 신경이 곤두서면 손부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냐? 당장 이 더러운 책을 갖다 버리거라. 송구합니다, 아씨. 당장 이 책을 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책이 윤정이 앞에 툭 떨어지면서 펼쳐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윤정이 눈에 이상한 글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자가 서녀에게 반하자 정녀가 시샘을 하며 모함을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윤정이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잠시 얼어붙었답니다. 윤정이에게는 이복 동생 민정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첩의 딸이었던 민정이는 윤정이와 다르게 선한 여인이었답니다. 윤정이가 몸종들을 괴롭히면 민정이가 남몰래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보살펴준 것이었지요. 윤정이는 그런 민정이가 아주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조만간 세자빈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세자가 직접 찾아와서 윤정이와 혼례를 올릴 약조까지 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책의 내용대로라면 세자가 윤정이가 아닌 민정이에게 반한다는 뜻이 됩니다. 웃기지도 않아. 이런 거지 같은 책을 보았는가? 당장 이 책을 태워버리거라. 예, 아씨.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태우거라. 아씨 앞에서 말씀입니까? 위험하신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단 말이야. 당장 내 앞에서 태우거라. 윤정이는 책이 활활 타올라서 제가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만큼 기분이 아주 더러웠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약속한 대로 세자가 도착했습니다. 윤정이의 서씨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서녀인 민정이도 모두 함께한 자리였지요. 그간 건강하셨는지요? 이 팔찌는 어마마마께서 직접 전해주신 귀한 예물입니다. 세자빈이 될 여인에게 직접 기우라고 하셨습니다. 윤정이는 시익하고 웃었지요. 저 팔찌의 주인은 당연히 자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느닷없이 암행어사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재상을 지낸 서씨 집안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엄하구나 이놈. 누구의 명으로 쳐들어온 것이냐? 크게 노한 서씨가 암행어사를 무섭게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우의정 대감께는 송구하오나 비리를 적발하러 왔습니다. 비리라고 하였는가? 공금을 횡령한 증자가 나왔습니다. 이곳 우의정 대감 식솔에게 직접 들었고 관련된 증자까지 있습니다. 그때 우의정 집에서 몸종으로 지내던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암행어사가 주장하는 공금 횡령이 사실이라는 것이었지요. 그 증자로 장부를 들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 범인이 서씨가 아니라 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공금을 횡령했다니 윤정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 뿐이 아닙니다. 서씨 부인도 억울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하지만 암행어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몸종의 진술과 증자까지 있으니 일단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서씨 부인은 호위군이 들고 있던 검을 빼앗았습니다. 너무 억울하니 자결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윤정이가 서녀라고 무시하던 민정이가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서씨 부인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민정이가 양어머니를 지키려고 몸을 던졌으니 냉정해 보이던 암행어사도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자 역시 민정이의 그런 희생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윤정이는 억울했습니다. 한 발 늦었다는 이유로 정녀가 아닌 서녀가 친딸처럼 보였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서씨 부인은 암행어사가 데려갔고 오의정 서씨는 당장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윤정이는 분했습니다. 꼴보기 싫은 민정이가 어머니를 구하면서
세자의 눈에 들어왔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스님이 건넸던 그 낡은 책이 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이에게 직접 읽으라는 것처럼 책상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정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이 책이 왜 또 여기 있단 말이냐? 그 망할 땡추가 몰래 들어왔단 말이냐? 윤정이는 방을 드나드는 여종 한 명이 갑자기 떠올랐지요. 그 여종이 몰래 책을 놓고 간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년이로구나. 어느 년이냐? 그런데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언년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씨? 내가 왜 왔느냐? 방금 언년이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윤정이는 언년이의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년이라고 했다. 여기 돌아다니던 여종 못 보았느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씨. 책을 펼쳐본 윤정이는 또 한 번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녀의 어머니가 공금 횡령으로 자결하려고 하자 서녀가 직접 몸을 던져 구했으니 그 파국으로 세자가 서녀에게 반하였다. 서녀는 황후가 되었고 정녀는 노비가 될 운명이다. 윤정이는 너무 놀라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책은 태워졌으니 당연히 누군가 몰래 들어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책의 앞장을 보니 읽었던 문장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서녀에게 반하자 정녀가 시샘을 하며 모함을 한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윤정이는 귀신에라도 홀린 것처럼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참 난리를 치던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다음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서녀가 어머니를 구하였으나 불길에 휩싸일 운명이다.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직감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윤정이는 얼른 어머니가 갇혀있는 옥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이는 어머니만 생각하느라 등대기에 땀이 차고 있는지도 몰랐지요. 어머니가 갇혀있는 옥에 다다르자 윤정이는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보이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옥에 들어가던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암행어사가 서 있지 뭐예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구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를 기다렸다는 겁니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옥에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 말씀 삼가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짓을 할 뿐이 아니오. 죄인들은 늘 그 소리라오. 가족들까지 찾아와서는 매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지. 그러니 증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장부가 증자가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식솔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는 작자가 장부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 말씀은 장부가 조작됐다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암행어사께서도 그리 의심하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닙니까? 암행어사가 눈을 치켜뜨더니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예상한 대로 장부가 증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정에서 온 황두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오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머니를 옥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어머니를 옥에서 빼내야 합니다. 두성은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지요. 지금까지 옥에 불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어머님께서 하옥되어 흉몽을 꾸신 듯하니 어서 들어가서 쉬시지요. 그때였습니다. 옥 안에서 불이 났다는 포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두성은 깜짝 놀라서 옥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윤정이도 헐레벌떡 뒤따라갔습니다. 옥 안은 이미 불이 많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포졸들이 투옥된 사람들을 급히 꺼내고 있었는데 불길이 떨어지며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여기는 왜 따라온 게요? 어머니를 구해야 합니다. 두성은 윤정이를 막아서다가 몸이 엉겨붙으며 벽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윤정이가 깨진 팔찌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께서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건 국모께서 직접 내려주신 예물입니다. 그것을 암행어사께서 깨셨으니 책임을 지셔야죠. 억지 부리지 마시오. 그대가 억지로 내 몸을 잡아당긴 게 아니오. 윤정이는 일부러 팔찌를 깨뜨려서 두성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빼내기 위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계획한 일이었지요.
깨진 팔찌의 책임을 두성에게 돌린 다음에 어머니를 빼내기 위한 거래로 활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성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게 우선이었지요. 그렇게 두성이 서씨 부인을 부추겨서 나오는데 지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뒤따라가던 윤정이는 떨어지는 나무에 깔리면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이는 어서 어머니부터 구하라고 손짓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두성은 전쟁통에 어머니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두성을 구하기 위해 손짓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것이었지요. 어머니도 불에 탄 집에 갇히면서 세상을 떠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어린 두성을 데리고 겨우 집에서 나왔고 어머니는 어서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손짓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윤정이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방에서 깨어난 윤정이는 두성과 호위군 대장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옥에 불을 지른 사람은 우의정 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신의 비위를 가리기 위해 한 짓이겠지. 윤정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아버지가 옥에 불을 질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두성의 말대로 아버지가 공금 횡령의 범인이라면 은폐를 위한 짓이라는 건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심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었던 것이었지요.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데없이 산적들이 습격을 한 것이었지요. 두성과 호위군들이 막아서면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윤정이는 피 튀기는 싸움판 앞에서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산적들이 불화살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있는 방에 불이 붙었다. 윤정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방에 불화살이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길은 세차게 번져나갔고 윤정이는 칼을 휘두르는 산적들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저 애처롭게 어머니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적들은 모두 물리쳤지만 슬프게도 서씨 부인은 검은 연기에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윤정아, 꼭 세자빈이 되거라. 세자빈이 되어서 꼭 이 한을 갚아주거라. 그렇게 서씨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윤정이는 목 놓아 울었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윤정이는 분노하였습니다. 곧장 아버지에게 따졌지만 옥에 불을 지른 놈들이 산적이라고 변명하는 것이었지요. 산적들이 왜 옥에다 불을 지른단 말씀입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산적들의 두목이 옥에 갇혀 있었다고 말이야. 두목을 구하느라고 그런 몹쓸 짓을 했겠지. 그때 서녀인 민정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비명 행사를 하시는 바람에 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버지, 언니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어요. 너는 입 닥치거라.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언니가 돼서 동생을 위로는 못할 망정, 그게 무슨 망발이냐. 왜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그리 안달이냐. 내가 허락하기 전에 방에 들어가지 말거라. 그렇게 윤정이는 밖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비가 세차게 왔지만 꿋꿋이 아버지의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두성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래도 모르겠소. 그 산적들은 우의정 대감이 사주한 놈들이요. 옥에 갇혔다는 그 두목놈은 일부러 잡힌 것이요. 우의정 대감이 미리 손을 쓴 것이라 이 말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일은 제가 처리할 것입니다. 낭자와 제가 함께한다면 증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리할 것입니다. 낭자 혼자는 무리요. 제가 도와주면 증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암행어사께서 돕는 게 아니라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게지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 하루빨리 공적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까? 두성은 더는 대답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윤정이의 고집이 보통이 아닌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윤정이는 열흘이 지나서야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빈 덕분이었지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자 앞에서 세자와 민정이가 만나고 있는 것이었지요. 멀리서 봐도 세자가 민정이에게 반한 것이 확연했지요. 결국 스님이 건넨 책이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공금 횡령으로 몰려 불길에 휩싸여 죽음을 당하였지요. 어머니의 자결을 몸으로 막아낸 민정이는 세자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서녀를 모함하는 일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스님이 건넨 그 책은 엉터리다. 운 좋게 들어맞은 것뿐이야. 내가 아무리 나쁜 년이라고 해도 모함이나 하는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는다. 윤정이는 돌아가는 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하,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낭자는 어인일로 여기 계시오? 저하, 어찌하여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황후께서 직접 주신 예물 팔찌를 기억하십니까? 그 팔찌는 본래 저희 것이 아니었습니까? 서씨 집안에 흉흉한 일이 잠시 있었다고 하여 제가 아닌 서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옳습니까? 낭자도 보지 않았어. 친어머니도 아닌 사람을 위해 몸을 던졌어. 그런 여인에게 반하지 않을 남정네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몸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낭자도 그럴 마음이 있었겠지만 실은 주저하신 거 아니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어머니십니다. 민정은 남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보니 확신이 섭니다. 민정, 낭자처럼 좀 선한 마음을 가져보시구려. 평소 몸종들을 괴롭혔다는 소문도 들었소. 오던 복도 낭자 앞에서는 모두 달아나겠소. 그러자 윤정이 키득키득하고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하, 민정이를 데려가면 별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요? 후궁이 새로운 세자를 옹립하려 한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왕대비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무엄하다 인연. 똑똑히 들으십시오. 후궁이 여간 영악한 게 아닙니다. 왕대비께서도 점점 견문이 흐릿하시니 저하를 보필할 사람은 별로 남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목적이 같은 저와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이로울 겁니다. 세자는 잠시 분한 듯 보였지만 이내 활짝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낭자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어. 낭자와 혼례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후 일은 책임질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미 낭자에게서 마음이 떠났어. 낭자가 나의 색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여인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오. 윤정이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세자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주고 싶었지요. 그동안 조금만 신경이 곤두서도 머슴들의 뺨을 때렸으니 말이에요. 그 눈빛은 뭐요? 나와 혼례를 올리는 건 아무래도 안 되겠소. 그럴 리가요. 저하의 영전을 위해서라면 이 몸 꼭 바치겠습니다. 윤정이는 애써 웃으며 세자와 헤어졌습니다. 속으로는 아주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었지요. 세자가 저렇게 비겁한 놈이었다니. 하지만 윤정이는 어떻게든 세자빈이 되어야 했습니다. 꼭 황후가 되는 것이 어릴 적부터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정이가 세자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어요. 저는 언니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하. 윤정이는 웃음만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민정이가 가식적으로 보인 것이었지요. 세자 역시 무릎을 꿇은 민정이를 일으켜 세우며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이를 농락하던 아까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지요. 민정아, 내가 아무리 까불어도 세자비는 바로 나야. 세자빈이 되면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내고 말겠어. 윤정은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두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자빈이 되면 증자를 같이 찾아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밝혀낼 힘이 없습니다. 이제 세자와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두성과 헤어지면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픽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정이가 중독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두성은 곧바로 의원을 불렀습니다. 이거 참 아주 무서운 맹독일세. 당장 해독제가 없으니 가슴에 상처를 내서 피라도 뽑아야 하오. 그럼 어서 하시지요. 이분은 우의정 대감의 여식이 아닙니까? 의원인 제가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두성이 칼을 들었습니다. 의원과 호위군들도 모두 나가고 윤정과 단둘이 남았지요. 그런데 의식불명인 줄 알았던 윤정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독된 것입니까? 그렇소. 당장은 해독제가 없어서 피라도 뽑아야 하오. 그럼 어서 뽑으십시오. 그게 실은 가슴 한가운데에 상처를 내야 하오. 이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어서 뽑으십시오. 윤정은 주저하지 않고 옷을 풀어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우윳빛처럼 하얀 속살이 드러나니 두성은 놀라서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요. 암행어사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아파도 참으시지요. 두성은 그렇게 윤정의 뽀얀 가슴 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빛이 나는지 냉철해 보이던 두성도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그런 두성이 재밌으면서도 빨리 해독하고 싶었지요. 그렇게 피를 뽑아서 잠시 독의 흐름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해독제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중독된 건지 아시겠소? 아무래도 저하에 지신 것 같습니다. 결국 저와 혼례를 올리는 건 싫었나 봅니다. 혼례를 올리고 싶지 않다고 중독을 시키다니 민정 낭자가 혼례를 올려도 안 되는 거 아니겠소? 두성이 민정 얘기를 하니 윤정이는 흠칫하였습니다. 민정이 몸을 던져서 양어머니를 살렸으니 두성 또한 감탄했으니까요. 윤정이는 두성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설마 두성이도 민정에게 반한 것일까요? 윤정이는 다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건넨 그 낡은 책이 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암행어사 또한 서녀에게 흔들리게 되었다. 황후가 될 서녀 역시 흔들릴 것이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두성 역시 민정이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었지요. 윤정은 가식적인 민정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자의 마음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암행어사까지 흔들리게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정은 책의 다음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백지였지요. 희한한 것은 암행어사가 서녀에게 흔들린다는 문장은 앞장을 봤을 때 없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윤정이는 분노하여 당장 언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언년이가 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씨, 저를 부르신 겁니까? 뭐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굼벵이처럼 오는 것이야. 저는 아씨가 또 여종을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윤정이는 언년이의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언년이라고 불렀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송구합니다, 아씨.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혹시 알고 지내는 산적들이라도 있느냐? 산적이라고 하셨습니까, 아씨? 갑자기 산적은 왜 찾으십니까? 시키면 뭐든지 하는 산적들이 있다면 얼른 나의 명을 전하도록 해라. 민정의 고년을 당장 납치하라고 말이다. 방금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아씨? 민정 아씨를 납치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윤정이 언년이의 뺨을 또 때리는 것이었지요. 한 번 말할 때 알아들으면 어디 덧나느냐. 어서 명을 따르거라. 알겠습니다, 아씨. 언년이는 이름은 예쁘지만 생긴 건 우락부락해서 산적 친구들이 많았지요. 그리하여 언년이의 친구들이 민정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나한테는 안 된다. 세자도 부족해서 암행어사의 마음까지 빼앗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이건 윤정이가 그토록 강하게 부정했던 비겁한 짓이었습니다. 결국 스님이 건넨 낡은 책의 내용대로 된 셈이었습니다. 세자가 서녀에게 반하자 정녀가 시샘을 하며 모함을 한다. 윤정이는 모함 같은 비겁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두성의 마음까지 흔들리니 이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윤정이 잠시 밖으로 나온 사이에 산적들이 기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윤정이가 납치당한 것이었습니다. 윤정이가 눈을 떴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 돈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윤정이 경매장에 있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윤정이를 기녀로 오해하고 경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윤정이 경매장으로 납치된 것일까요? 윤정이 경매장에 있는 것을 희죽거리며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자였습니다. 감히 나의 여인을 납치할 생각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저하, 아무리 그래도 언니를 경매에 넘기시다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민정낭자, 그대는 너무 선해서 탈이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적들을 시켜서 동생을 납치하는 언니가 어디 있단 말이오. 내가 반드시 그대로 갚아줄 터이니 지켜나 보시오. 윤정이 이대로 팔려간다면 노비가 된다는 책의 내용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갑자기 무력감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윤정이는 심술궂어 보이는 양반에게 팔려갔지요.
윤정이는 갑자기 암행어사 두성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에게 하얀 속살을 보여준 건 두성이 처음이었지요. 수줍게 쳐다보던 두성의 그 눈빛이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양반의 손길이 윤정이에게 향하고 있는 그때 두성이가 나타났습니다. 양반의 식솔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들어온 것이었지요. 사람을 돈으로 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실 만한 양반께서 이게 무슨 추태란 말입니까? 그렇게 윤정이는 무사히 순결을 지킬 수 있었지만 두성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지요. 두성은 윤정이를 안아서 양반의 집에서 나왔답니다. 윤정이는 두성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암행어사 나리의 방에서 깨어난 게 벌써 세 번째군요. 두성도 이 희한한 인연에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보다 윤정이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께서도 민정이를 마음에 두시는 겁니까? 두성은 사실 어머니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생명의 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한 여자아이가 주먹밥을 준 것이었지요. 그 여자아이는 그때부터 주먹밥을 매일 가져다 주었고 덕분에 고마운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답니다. 그 여자아이의 어깨에 흉터가 있었어. 민정 낭자를 유심히 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요. 그렇다면 민정이가 그때 그 여자아이라는 말씀입니까? 확실하지 않소. 민정 낭자의 어깨에 비슷한 흉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놀랐을 뿐이요. 윤정이는 두성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이제 민정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 세자빈이 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셈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우의정은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경매장에서 팔려가다니 너는 내 딸이 될 자격이 없다. 그리하여 윤정이는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갈 곳이 없던 윤정이는 어쩔 수 없이 두성을 찾아갔지요. 암행어사 나리, 제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윤정이는 또 두성 앞에 쓰러졌습니다. 낭자가 자꾸 제 방에서 깨어나니 별도리가 없구려. 낭자만 괜찮다면 이 집에서 계속 지내도 좋소. 암행어사 나리의 몸종도 좋으니 뭐든지 돕겠습니다. 윤정이는 결국 책의 내용대로 노비가 된 셈이었지요. 이제 윤정이도 스님이 건넨 그 책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성의 식솔로 지내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지요. 내가 여기 무슨 일이야? 언니, 결국 노비가 됐구나.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구경하러 온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순해 보이던 민정이가 씩 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 하더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암행어사의 노비가 될 수 있어? 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서녀로 살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언니의 그 포악한 행동 때문에 나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세자비는 무조건 나야. 세자빈만 되면 그동안 받은 서러움 모두 덜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윤정이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윤정이를 중독시킨 건 바로 세자가 아니라 민정이었으니까요. 나한테 독까지 먹이다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동안 언니가 한 짓에 비하면 양반이 아닐까? 언니한테 당한 몸종들 수가 몇이나 되는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누구를 독살까지 하지 않았어. 윤정이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부터 풀어야 했지요. 그동안 두성은 경매장으로 갔습니다. 경매장 주인을 몰래 미행해서 은신처를 알아냈지요. 그곳에는 세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정 낭자를 납치한 건 역시 저하였구먼. 두성은 우의정의 비위를 조사하던 중에 우연히 경매장을 지나갔지요. 그곳에서 납치당한 윤정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 팔려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본 세자도 보았지요. 윤정을 돈으로 산 양반을 쫓아서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자와 같이 술을 마시는 남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우의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딸을 버리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마침 복면을 한 두성이 세자의 호위군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그때 갑자기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가 들렸지요. 불이야 불이야 하는 소리로 은신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낭자가 어떻게 여기에 왔소?
낭자라니요. 이제 암행어 사나리의 몸종이 아닙니까? 불이 났다고 하니 아마 아버지가 장부를 보려고 급히 서재로 갔을 겁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비밀 장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성은 윤정이의 기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우의정은 덫에 걸려들었고 그간 공금을 횡령한 비밀 장부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성이 비밀 장부를 빼내고 돌아오는데 못된 세자가 화살을 쏜 것이었지요. 화살은 그대로 두성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윤정이가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화살은 윤정의 가슴에 그대로 박히고 말았지요. 두성은 윤정을 빨리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암행어 사나리, 저도 정말 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자빈이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압박에 어릴 적부터 독하게 자라야 했습니다. 낭자 그만 말하시오.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그토록 동경한 것은 처음이라고. 암행어 사나리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낭자. 그렇게 윤정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윤정도 이제 두성의 방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윤정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방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가슴에 박힌 화살도 없었고 상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건넨 그 낡은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정려가 암행어사를 위해 희생하였다. 그리하여 정려의 이번 생애는 끝이 아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번 생애의 끝이 아니라니. 어안이 벙벙한 윤정은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머슴이 있었으니 바로 언년이었습니다. 아씨, 분부대로 그놈을 잡아왔습니다. 그놈이라니? 감히 아씨 앞에서 재채기를 한 그놈 말입니다. 당장 아씨 앞에 몽송마리를 하겠습니다. 윤정이는 깜짝 놀랐지요. 암행어사 두성이 집에 들이닥치기 전날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재채기를 한 머슴을 풀어주었고 그 뒤로도 몸종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황후의 팔찌를 가지고 도착했고 이어서 두성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의정 대감께는 송구하오나 비리를 적발하러 왔습니다. 윤정이는 어머니의 자결을 미리 알고 막아섰습니다. 그 비리의 전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이는 두성을 데리고 세자와 우의정이 만났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비밀 장부가 나왔지요. 낭자께서는 어찌 이곳을 아셨습니까? 아버지의 행보가 수상하여 미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윤정이는 두성의 강렬한 눈빛이 그리웠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자 두성은 어리둥절하였지요. 윤정이는 민정과도 화해했습니다. 그동안 서녀라는 이유로 경멸한 것을 모두 사죄한 것이었지요. 민정은 어릴 적에 두성에게 주먹밥을 준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민정이 이토록 독해진 게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요. 덕분에 어머니는 자결하지 않고 살아났고 아버지 우의정은 유배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책을 건넨 그 스님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스님 아니십니까? 그거 참 아주 아름다운 운명이 보이는구려. 아름다운 운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해맑게 웃더니 책을 건네는 것이었지요. 도움이 될 터이니 한번 읽어보시구려. 그렇게 스님은 또 사라졌지요. 윤정이는 바로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아버지의 비리를 당당히 밝힌 정려에게 반하였다. 그리하여 정려에게 사랑이 찾아올 것이다. 윤정이는 다시 암행어사 두성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쁜 것이었습니다. 탈무드는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고 하였습니다. 윤정이는 비록 포악한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암행어사와 좋은 결실을 맺었네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영의정의 아들 강백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2명의 시녀를 끼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게다가 양반댁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 집의 딸까지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강백은 옥분이라는 여인과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대부호로 알려진 유씨의 딸이었지요. 그런데 신혼방에 있던 옥분은 예리한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제로 혼례를 올리려고 한 탓일까요? 아니면 재산을 빼앗긴 양반댁처럼 강백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도련님이 보기보다 깐깐한 분이시니 비위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도련님은 아주 왕성한 분이십니다. 감당이 안 될 수 있으니 바짝 긴장하셔야 합니다. 강백이 끼고 산다는 바로 그 시녀들이었지요. 옥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감당을 하든 못하든 지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소문이 흉흉하던 강백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옥분이 상상도 못할 만큼 너무나 멋진 남자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아주 듬직한 것이었지요. 옥분은 잠시 살기를 가라앉히고 강백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처럼 낯이 익은 것이었지요. 누님이 어찌 여기 계십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강백이 느닷없이 옥분에게 누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물러설 틈도 주지 않고 다리를 붙잡고 누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강백은 사실 옥분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낙마를 하는 바람에 머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이 머리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옥분은 결국 품속에 있던 칼을 빼들지 못했습니다. 아씨, 아무래도 오늘은 각방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련님은 저희들이 잘 보살필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옥분은 또 한 번 어이가 없는 것이었지요. 서방의 몸이 안 좋으면 당연히 색시가 돌봐야 하는데 말이에요. 옥분은 그 흉흉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백의 방 안에는 예상대로 2명의 시녀가 있었지요. 도련님, 머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제가 이렇게 호하고 불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불안하시면 저희 이 배곡 같은 다리를 만지시면 됩니다. 도련님도 참 그렇게 아프시다면서 왜 이렇게 커지신 겁니까? 잘 어루만져 드릴 테니 보채지 좀 마셔요. 옥분은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영희정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설마 이렇게 문란하게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옥분은 신혼 첫날 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강백은 여전히 옥분을 누님이라고 부르면서 다리를 잡으려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강백의 누님이 어릴 적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다치면서 정신연령이 낮아졌고 옥분이 갑자기 그리운 누님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런 핑계로 다리를 매만지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었지요. 강백 도련님의 정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이럴 때는 제대로 풀어내셔야 합니다. 의원의 말에 옥분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서방님이 앓고 계신 병과 하등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련님은 지금 아주 건강하십니다. 맥을 짚어보니 정력이 차고 넘치셔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자 2명의 시녀들이 시시덕거리는 것이었지요. 이미 그 정력은 어젯밤에 다 푸른 것 같습니다만. 옥분이 비아냥거렸지만 2명의 시녀는 계속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옥분과 강백 단둘이 신혼방에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이때를 기회로 여기고 품속에서 칼을 빼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강백의 힘이 생각보다 무척 센 것이었습니다. 옥분과 잠자리를 하고 싶다면서 양손을 꽉 잡고 있으니 말이에요. 누님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님이라니요. 그러지 말고 어서 서방님이라고 불러보시지요. 첫날 밤부터 누님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서방님으로 부르라고요? 제가 왜 누님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 앞에는 아주 어여쁜 색시뿐이 안 보입니다. 옥분은 어쩔 수 없이 오락가락하는 강백의 입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몸이 아주 살살 녹는 것이었습니다. 품속에 칼이 있는 것도 깜빡했지 뭐예요. 이렇게 선녀처럼 예쁜 여인이 부인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강백은 여전히 아이처럼 신이 나 있었지요. 옥분의 뽀얀 가슴을 얼굴로 비비고 있으니 얼마나 철이 없어 보였겠어요. 하지만 그런 강백이 미소년처럼 예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강백의 입김이 가슴골 사이로 들어올 때마다 몸도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낯뜨거운 밤을 보내고 강백이 처가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옥부는 몸종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면 아버지가 놀랄 테니 제가 먼저 가서 알려드리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옥부는 몸종과 함께 먼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아버지이자 대부호 유씨 앞에 섰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부호 유씨가 옥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체 내 딸은 어디 있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감님 따님은 저포전에 공자와 함께 먼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대감님도 이미 아셨겠지만 두 분이 진정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까? 사실 대부호 유씨의 딸 옥분은 저포전을 운영하는 김대감의 아들과 혼례를 올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옥분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녀는 바로 청부살인 단체 살광 소속의 여화라는 여인이었답니다. 여화는 강백을 암살하라는 살광 두목의 명을 받고 옥분으로 위장한 것이었지요. 옥분이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돈을 주고 몰래 떠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으로 위장한 여화의 미소는 여자가 봐도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옥분의 아버지 유씨조차도 그 미소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지요. 딸을 몰래 빼돌린 것도 부족해서 신분을 위장해 혼례까지 올렸는데 말이에요. 곧 있으면 강백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옥분이 아니라는 것을 들킬 수 있으니 이곳 식솔들을 모두 바꾸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거면 미리 언지를 주셨어야지. 대부호식이나 되시는 양반이 그럴 힘도 없단 말입니까? 여화가 그 야릇한 향기를 풍기며 다가오니 옥분의 아버지는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듣기로는 강백이 바보가 됐다고 하던데 식솔들이 모두 나가고 없어도 괜찮을 것이요. 답답하시기는 강백만 오지 않으니 하는 말이 아닙니까? 끼고 산다는 두 명의 시녀들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까지 치녀들이 뭘 할 수 있겠소. 여화는 내심 두 명의 시녀들이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강백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처가까지 따라온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여화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빴지만 강백의 그 부드러운 입술이 자꾸 아른거리는 것이 더 싫었답니다. 그렇게 강백과 두 명의 시녀들이 도착했지요. 식솔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으니 강백을 제외한 시녀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강백은 어린아이처럼 대부호 유씨 옆에 딱 붙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유씨가 다정한 아버지처럼 보일 정도였지요. 유씨는 딸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이니 강백의 어리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솔들이 없으니 오늘은 저희들이 도련님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련님을 모실 테니 아씨께서는 모처럼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지요. 도련님은 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화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두 명의 아리따운 시녀들이 있는데 혼례는 뭐하러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자 여화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명의 시녀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꼴보기 싫은 강백을 암살할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복면을 한 사람이 강백의 방 근처까지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화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강백을 암살하려는 또 다른 살수가 있는 것일까요? 살광에서 유일하게 보낸 사람은 분명 여화였는데 말이에요. 여화는 살광 두목이 내린 명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살광에게 의뢰가 왔다. 최근 윤간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 집 며느리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강백이다. 강백은 영의정이 못난 아들이다. 시녀들을 끼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은 여화가 맡도록 하거라. 곧 대부호 유씨의 딸 옥분과 혼례를 올린다고 하니 내가 옥분으로 위장에 들어가서 단칼에 베고 오거라.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죠. 신혼 첫날 밤에 해치우지 못하였으니 살광 두목이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살수를 보낸 건 아닐까요? 웬 놈이냐? 여화가 위협하자 복면을 한 사람이 갑자기 단검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잽싸게 몸을 피한 여화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면을 한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으니까요. 누가 보내서 왔느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복면의 여인은 아주 야릇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면 뒤에 치명적인 미모의 여인이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너도 강백이라는 놈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것이냐? 하지만 복면을 한 여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실력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지요. 혹여 강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도련님, 배곡 같은 저희 다리는 계속 만지셔도 됩니다. 아무리 만져도 닳지 않으니 천천히 어루만져 주시와요. 도련님, 볼기 좀 그만 때리세요. 너무 아파요. 여와는 황당했지요. 두 명의 시녀들이 점점 노골적이니 말이에요. 이번에야말로 침소에 들면 단칼에 베고 말겠다. 저렇게 시녀들이 좋으면 저들하고 놀아나면 될 거 아닌가. 혼례는 도대체 왜 올리냐는 말이다. 여와는 심통이 난 사람처럼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강백과 시녀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대보 유씨도 통보이지 않으니 집안은 정막만이 가득했지요. 이 인간들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야? 그때 유씨의 서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와는 직감적으로 누군가 서재를 뒤진다고 믿었지요. 천천히 서재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시녀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뛰어가 보니 강백이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있지 뭐예요. 도련님이 술래잡기를 하다가 우물에 빠졌지 뭡니까? 그러게 우리하고 같이 했어야지. 왜 너만 도련님과 놀아난 거야? 흠뻑 젖은 강백은 간간히 입에서 물을 뱉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강백은 말썽을 일으켰지만 그 덕분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물에 빠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쳤고 다시 원래의 강백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여화가 소식을 듣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강백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얼굴과 듬직한 몸이 여화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지요. 부인, 그동안 이 못난 서방 때문에 노고가 많았소. 이제 염려 덜으셔도 됩니다. 그때 강백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다친 강백 때문에 주름이 더 늘은 것 같았지요. 강백이 이놈아, 그러게 왜 혼례 올리는 날에 산책을 나간 것이야. 지금이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니 천만다행이구나. 이제 떡두꺼비만한 손주를 낳아야지. 옆에서 듣고 있던 여화가 깜짝 놀랐지요. 강백의 어머니가 여화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회초리를 하나 가져올 테니 오늘은 실컷 아들놈을 혼내주거라. 그리고 내일부터 손주 낳을 생각만 하거라. 명색이 알아주는 살수인데 손주를 낳으라고 하니 적잖이 당황하였지요. 강백의 어머니가 어찌나 인상이 좋으신지 여화는 절로 어머님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화와 강백이 단둘이 방에 남았습니다. 여화의 손에는 회초리가 있었지요. 부인, 그동안 이 못난 서방 때문에 고생 많았을 텐데 때리고 싶으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리시지요. 서방님, 그럼 제가 못 때릴 줄 알았습니까? 여화는 사정 봐주지 않고 강백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손을 댔다가 손등까지 맞았지 뭐예요. 여화는 사실 두 명의 시녀와 놀아나는 강백이 더 미웠던 것이었습니다. 암살은 둘째치고 남자가 너무 못나 보여서 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에도 강백의 어머니가 여화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아주 속이 풀릴 때까지 때렸더구나. 그러다 내 서방이 다시 바보가 되려면 어쩌려고 그랬느냐. 어머님, 말하거라 아가야. 머리는 피해서 때렸습니다. 강백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아무래도 소문으로 듣던 옥분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워낙 얌전해서 넉살 좋은 아버지와 비교가 된다는 말도 있었지요. 그래 아가야. 이제는 내 아들에게 손은 대지 말고 이제부터는 손주 낳을 생각만 하거라. 여화는 알겠다고 했지만 이제 자신의 임무를 끝낼 차례가 온 것이었지요. 복면을 한 여인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화는 칼이 아닌 신체를 마비시키는 소매에 숨겼습니다. 강백을 마비시킨 이후에 변명이라도 들어볼 작정이었지요. 양반댁의 재산을 훔친 것과 그 집 며느리를 죽인 죄까지 모두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두 명의 시녀들과 놀아난 것이 더 화가 났는데 말이에요. 강백은 침소 위에 앉아서 씩 웃고 있었지요. 여화와 잠자리할 생각을 하니 아주 신이 난 것이었습니다. 부인 덕분에 다리가 퉁퉁 부었소.
오늘은 양다리 사이가 퉁퉁 부어야 하지 않겠소. 강백이 희죽거리며 다가오자 여화가 소매에서 침을 뽑았습니다. 그대로 강백의 목에 꽂아줄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강백이 손을 잡으려다 부딪히는 바람에 여화의 허벅지에 찔리고 말았네요. 침은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여화는 당황해서 침소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강백은 해하고 웃으며 여화의 양손을 꽉 잡아주었지요. 드디어 제정신으로 부인과 하룻밤을 보내는구려. 다리에 마비가 오니 여화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색하면 안 되지만 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지요. 서방님, 그렇게 깔고 누우시면 제가 아프지 않습니까? 미안하오 부인. 그럼 이렇게 양다리를 쫙 벌리면 되겠소. 양다리가 강백의 머리를 요염하게 감싸 안았지만 여화는 다리의 감각을 이미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화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부인, 너무 좋아서 졸도라도 하겠소. 강백의 물건이 왕가지만하게 커지니 여화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물건이 절국공이만큼 커지니 여화는 이제 진짜 거기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희한하게 거기만 아픕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부인. 여화도 신기하였지요. 다리에는 분명히 감각이 없는데 물건이 들어온 양다리 사이에 짜릿한 느낌이 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여화는 점점 감정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마비가 된 덕분일까요? 오히려 양다리 사이에 오는 그 느낌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좀 더 아프게 해보시지요. 명색이 살수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처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낸 여화는 강백이 자고 있을 때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다리의 감각이 모두 돌아왔지요. 강백의 물건이 시원하게 들어왔던 덕분인지 양다리가 더 튼튼해진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아주 짜릿한 밤을 보냈구나. 이제 널 처단하고 살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여화는 옆에 있던 과도를 들었답니다. 하지만 아이처럼 웃으면서 자는 강백을 찌를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살수로 살았는데 처음으로 그 신념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여화는 밖으로 나와 한참을 울었답니다. 여화는 다음 날에 몰래 살광 두목을 만났습니다. 여하, 너답지 않게 강백의 처리가 늦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무 일 없습니다. 다만 강백의 행보가 좀 미심쩍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강백이 재산을 빼앗았다는 용가네를 찾아보았는데 윤대감은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첩을 어렵게 만나서 캐물어보니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건 거짓이었답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그렇게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는군요. 그렇다고 의뢰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살광은 그동안 의뢰를 해내면 원하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원하는 정보라도 있는가? 변방을 떠돌던 진장군의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진장군이라면 병조판서 부씨와 모반을 꾀하다 처형을 당한 자를 말하는 건가? 좋다. 이번에 육주비전을 오가면서 비리를 일삼는 장대감이라는 놈이 있다. 최근에는 면주전의 장사치를 없애고 여식을 납치했다는구나. 의뢰가 들어왔으니 신속히 해치우고 오거라. 여화는 밤에 몰래 강백의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복면을 하고 장대감의 집으로 침입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장대감이 누군가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강백이었습니다. 서방님, 아니지, 강백 저놈이 왜 저기에 있는 거야? 대감님, 면주전 장사치에 여식을 끌고 오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계집이야 잘 데리고 있습죠. 우리 도련님 새색시 보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곱게 치장해서 대령해 드릴까요? 여화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요. 장대감은 면주전 장사치에 여식을 납치한 것도 모자라서 필요하면 기생처럼 데리고 놀 작정이었습니다. 여화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진장군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하루빨리 알고 싶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단검을 던지려는데 장대감의 호위군들이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숨어있던 여화는 순식간에 호위군들에게 둘러싸였지요. 요즘 김새가 이상해서 호위군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도련님도 저처럼 만반의 태세를 늘 갖춰야 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려. 여화는 유능한 살수답게 호위군들을 손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장대감이 화살을 쏘려고 할 때는 위험했는데 뒤에서 지켜보던 강백이 단검을 던지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지요. 그렇게 장대감은 처리됐고 면주전 장사치의 여식을 무사히 구하였답니다. 이렇게 하찮은 저를 받아주시다니.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면주전 장사치의 여식은 강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백이 식솔로 받아들인 것이었지요. 이러다 우리 도련님 또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저 아이도 우리처럼 죄인의 딸인데 시녀가 되면 우리까지 해서 벌써 3명이잖아. 도련님이 또 시녀들을 끼고 문란하게 살고 있다고 떠들어대겠지. 엿듣고 있던 여화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알고 보니 강백이 끼고 산다는 시녀들은 모두 죄인의 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체 강백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강백은 처음부터 아픈 척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정체도 미리 알고 있었고 여화가 살광의 살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지금의 병조판서와 좌의정의 비리를 추적하던 중에 은밀히 여화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여화가 봤던 복면의 여인은 바로 시녀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여화를 피해 도망친 뒤에 잽싸게 강백의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병조판서와 좌의정의 모략에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세자까지 옥죄어 오면서 모든 권력을 가로챌 작정이었지요. 강백의 시녀들은 모두 억울하게 당한 죄인들의 딸이었고 지금은 강백을 물심양면 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화는 살광의 두목에게 정보를 받았습니다. 진장군은 바로 여화의 아버지였지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살광의 살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화는 진장군이 직접 썼다는 서찰을 받았습니다. 모반을 촉구하는 진장군의 글씨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모반을 저지를 리가 없어. 아버지를 믿었던 여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화의 눈물이 서찰 위에 떨어지면서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서 더 쓴 글씨가 보인 것이었습니다. 여화는 얼른 어릴 적 변방에 계셨던 아버지가 보낸 서찰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접근해서 글씨체를 따라하고 서찰을 조작할 수 있는 놈이 대체 누구일까? 그때였습니다. 복면을 한 남자가 여화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살광에서 날 죽이라고 보낸 것이냐? 긴장할 필요 없다. 내가 강백을 처리하지 못하니 대신 온 것뿐이야. 내 놈을 살광에서 본 기억이 있다. 살광에서는 오래전부터 살수끼리 감시하는 일을 시켰지. 감정에 동요돼서 실패하는 살수가 있으면 곧바로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야. 감정에 동요된 것이 아니라면 직접 증명하면 되는 일 아닌가. 여화는 이상하게 이 남자가 낯설지 않았지요. 눈은 무섭게 이글거렸지만 왠지 속이려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강백은 어느 누구의 재산을 빼앗거나 죽이지 않았어. 윤간의 얘기는 이미 살광에게 전했지. 내 아버지 때문에 살광에 들어왔다면 두목이 쉽게 마무리할 것 같지 않은데. 아버지가 모반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밀서였어. 누군가 그 밀서를 몰래 넣은 것이 분명해. 그놈을 찾아야 해. 그러자 복면을 한 남자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화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뭔가를 알아냈다고 믿었지요. 진장군 밑에 기봉이라는 남자가 있었지. 그 사람을 혹시 알아? 기봉은 여화에게 오라버니와 같은 사람이었지요. 여화가 무예를 잘하는 것도 모두 기봉이 가르쳐준 덕분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지요. 하지만 기봉은 여화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봉은 여화를 짝사랑하고 있었지요. 여화를 사랑하고 혼례를 올리고 싶다고 하자 분노한 여화의 아버지 진장군이 멍석마리를 하고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지금의 병조판서를 만났고 밀서를 몰래 넣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여화의 남자가 되는 것이었지요. 여화는 복면을 한 남자를 따라갔다가 살아있는 기봉을 만났습니다. 여화야, 이 못난 놈을 용서하거라. 나는 정말로 널 사랑했지만 진장군께서 끝까지 날 받아주지 않으셨지. 날 내쫓았을 때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어떻게든 진장군을 몰아내서 널 차지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병조판서의 식솔이 찾아왔어.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지. 어떻게든 널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그만
진장군 방에 몰래 밀서를 넣었고 서찰을 조작했다. 이놈을 죽여다오. 기봉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면서 여화 앞에서 사죄의 눈물을 흘렸지요. 당신을 오라버니처럼 따랐는데 그토록 찾았던 범인이 당신이었다니. 그런데 기봉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살광의 살수라는 것이었지요. 진장군이 모반죄로 처형을 당한 이후에 살광에 들어갔다. 그 뒤로 병조판서에 적이 되는 놈들을 제거해 나갔지. 다시 나를 돌려놓으면 살광의 배우가 누군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 날 이만 풀어주고 그 복면을 어서 나에게 다오. 여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복면을 한 사람이 살광의 살수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야? 설마 여화가 직접 복면을 벗기니 바로 강백이었습니다. 뛰어난 무예를 가지고 있었던 강백은 아버지 영의정의 측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지요. 그러던 중에 살광이라는 살수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기봉을 납치해 그의 신분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살광의 스파이가 된 셈이었지요. 나를 감쪽같이 속였구나.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내가 옥분으로 위장한 것을 알아내고 감시하기로 한 거지. 끼고 산다는 시녀들과 아주 재밌었겠어. 날 가지고 놀았으니 말이야. 이 일은 나중에 풀도록 하자. 지금은 시간이 없어. 조정은 그동안 두 패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강백의 아버지 영의정과 좌의정이 팔을 나누어 대립한 것이었지요. 여화의 아버지 진장군은 영의정의 믿음직스러운 충신이었습니다. 좌의정이 지금의 병조판서와 음모를 꾸며 모반죄의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살광은 악을 징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좌의정의 적이 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여화에게 장대감을 죽이라고 한 것은 일부러 함정에 빠뜨려 여화까지 죽이려는 속셈이었지요. 장대감이 미리 호위군을 준비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보 유씨 서재를 뒤진 건 역시 너와 시녀들이었구나. 유씨에게 비리가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야. 그래 맞았어. 급하게 물 좀 먹느라 숨이 좀 찼지. 진짜 이 일이 끝나면 아주 혼내줄 테야. 얼마든지 환영하오 부인. 일단 나는 세자에게 빨리 이 일을 알려야 해. 좌의정에게 위협을 받고 있던 세자는 강백과 몰래 공조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세자에게는 불편한 소식이었지요. 진장군이 모반죄로 처형을 당했을 때는 세자의 아바마마가 임금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괜히 임금의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백은 세자의 지원을 믿고 살광으로 향했습니다. 살광도 이미 강백의 습격을 대비하고 있었지요. 여하야,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강백이라는 놈과 이렇게 한패가 돼서 나타나다니. 두목도 속은 겁니다. 살광은 그저 좌의정의 반대파를 숙청하는 세력에 불과합니다. 진장군에 대한 정보도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일시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살광 단체의 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백의 호위군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세자의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세자는 아바마마의 체면 때문에 망설였지만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강백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살광 단체는 사라졌고 음모를 꾸몄던 병조판서와 좌의정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살광 두목은 여화의 설득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실토하였지요. 그녀 역시 여화와 쌓은 우정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화는 그렇게 강백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방님 혼내줄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래, 이번에도 회초리로 혼내줄 작정이요. 아니죠. 전에는 다리가 퉁퉁 부었지 않았습니까? 강백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화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백을 덮치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날 눕히고 꼼짝도 못하게 하였지요. 다리는 괜찮으시오. 감각이 없으니 오히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요. 이번에는 제가 느끼게 해드리지요. 강백의 물건이 절국공이만큼 커질 때마다 여화는 더 짜릿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수로 살았던 여화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은 것이었지요. 맹기우목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눈먼 거북이 우연히 떠내려오는 나무를 만난다는 뜻이지요. 강백은 그동안 아버지 영의정의 측근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화라는 여인을 우연히 만나면서 일이 풀리기 시작했지요.
냉기우목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때에 좋은 일을 만난 셈이었습니다.